자, 이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지문이요. 거기 효율적 프론티어라는 용어가 나오죠. 이 지문을 또 출제를 좀 많이 하는데, 자, 또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자, O형. 또 기대 수익률 평면입니다. 자, 여러분, 위험이 2%다. 자, 2%일 때 기대 수익률도 2%다. 이죠. 자, 여러분, 위험이 2% 됐을 때 기대 수익률, 여기 있죠. 실선, 무수히 많은 포트폴리오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 점이 주어진 2% 위험에서 최고의 기대 수익률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입니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일 때는 나는 얼마? 이것도 3%다. 그러니까 또 얼마? 요 위험 3%일 때는 또 최고의 기대 수익률은 요거죠. 위에는요, 선택을 못 해. 그래서 이런 점들을 쭉 연결하면은 이런 형태가, 이런 점들을 쭉 연결해 가면 좀 더 위로 올릴까요? 자, 이게 3%일 때 이게 4%다. 자, 그럼 이때 2%일 때 이게 최고의 기대 수익률, 3%일 때 이게 최고의 기대 수익률, 위에는 선택이 안 돼요. 자, 이런 점들을 쭉 연결해 가면요, 이런 형태의 뭐가 나와요. 빨간 선. 주어진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기대 수익률을 나타내는 이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연결한 이 곡선을 여러분 거기에 효율적 프론티어라고 해요. 이것을 효율적 프론티어 또는 효율적 전선 또는 효율적 투자선이라고도 해요. 효율적 전선, 효율적 투자선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우상향하네요. 그림에서 보듯이 뭔다? 오른쪽 위로 올라간다.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데 이것을 우하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향하고 있다. 우하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향하고 있다. 이유. 자, 우상향하는 이유가 여러분 12회, 27회, 30회 시험에 출제를 했죠. 개념도 많이 내거든요. 이유는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여기 5%일 때 요게 최고의 기대 수익률이 나타난 6%다. 그럼 여기 무수히 이렇게 많은 포트폴리오가 있잖아요. 요 사이에. 그 중에 이게 최고의 기대 수익률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인데 이 점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는 위험은 5%에서 안 되고 위험을 더 부담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점보다 더 높은 기대 수익률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위험을 더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효율적 프론티어가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죠. 자, 우선 개념과 이유를 좀 잘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최적 포트폴리오의 선택이 우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최적 포트폴리오 선택은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주어지겠죠. 자, 여러분이 무차별 곡선이 주어졌는데, 자, 요 점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4%다. 4%일 때 요 기대 수익률, 이게 뭐 4.5%이다. 자, 이 기대 수익률은 5.5%다.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위험이 4%일 때 기대 수익률이 낮은 4.5%보다 뭐 높은 요걸 선택하겠죠. 근데 문제는 요것은 요 빨간 거, 요 범위, 요 밑에 있는 요 노란 범위를 벗어나요.
여기 벗어나는 건 선택이 안 돼. 그럼 이 점은 선택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점과 똑같은 만족을 가지는 이 점은 선택이 돼. 왜? 빨간 선 밑에 있으니까. 그래서 문제는 이 두 점, 만나는 점이거든요. 요걸 A, B라 하면 요 A, B 두 점은 만나는 점은 이 점을 지나는 무차별 곡선은 이 점, C점을 지나는 무차별 곡선보다 밑에 있기 때문에 만족이 낮아요. 근데 투자자는 만족을 가장 극대화시키는 점, 뭐를? C를 선택해. 왜? A나 B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선택한다? C를 선택하는데 이 C를 최적 포트폴리오라고 해요. 최적 C를 최적 포트폴리오인데 이때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한 것은 뭐죠? 공격적인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이 C가 최적. 근데 이 점은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급한 보수적인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어느 점? 이 점. 이 점을 D를 하면 D점이 최적. 그래서 한 투자자에게 최적인 포트폴리오는 다른 투자자에게는 이 점이 최적이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무차별 곡선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우리 접점이죠. 접점. 접하는 점이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80페이지 그림 밑에 세 번째 접하는 접점에서 최적 포트폴리오를 선택한다. 자, 거기 밑에 7번에 1번에 보시면은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되었을지라도 부동산 가격, 유형, 지역에 따라 부동산도 다양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으로써 위험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지문도 한 3번 출제한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요즘에 포트폴리오 원래 한 문제 나오잖아요. 그럼 나오면요. 포트폴리오 아까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 상관계수, 그리고 이제 최적 포트폴리오 관련해서 이런 지문들을 묶어서 한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 한 문제 또 출제 예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하시고, 자, 281페이지 현금 흐름 분석인데, 자, 이 부동산을 우리가 보시면은 취득을 하죠. 아까 우리 1교시 때 배울 때 부동산을 취득을 할 때 총 투자 금액은 여러분 오늘 앞에서 배우실 때 내 돈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뭐도 남의 돈. 남의 돈의 대표적인 게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이용해서 부동산을 뭐 했습니까? 취득을 했겠지. 취득. 자, 취득을 하면은 요걸 뭐 한다? 보유기간 동안에 부동산을 뭐 해야? 운영을 하겠지. 그래서 여러분 그 교재 봤더니 281페이지에 수식, 요거 매년 출제합니다. 원래 출제하거든요. 영업, 운영에 따르는 현금 흐름 계산. 운영, 영업에 따른 현금 흐름 계산을 해야 돼요. 운영, 영업에 따른 현금 흐름 계산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가 나오죠? 단위. 단위는요, 1제곱미터일 수도 있고, 한 실일 수도 있고, 한 호일 수도 있는데, 이 단위당 예상되는 연간, 임대료 계산은 항상 연간. 그럼 시험에 월로 나오면은 몇 개월 곱해줘야 돼요? 12개월 곱해줘야지. 연간이. 단위당 예상되는 연간 임대료에 뭐를 곱하냐면요. 임대 단위수를 곱해주면 돼요. 자, 그럼 임대 단위수를 100% 완전히 임대를 했어요. 임대 단위수를 100% 완전히 임대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임대료 수입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이것을 가능 총소득이라고 해. 가능 총소득. 포텐셜 그로스 인컴인데 이때 포텐셜을 또 잠재라고도 번역해요. 잠재 또 총소득이라고 돼요. 가능 총소득, 잠재 총소득인데 이러면 그로스를 뭐라고 해요? 그로스를 뭐 조라고도 하죠. 조라고 하고 또는 뭐 총.
네트는 순. 예? 우리 보너스 할 때 뭐 그로스 네트 얘기 많이 하시던데 여기다가 이제 빼주는 거죠. 100% 완전히 임대되기는 어렵고요. 우리 평균 공실률이 우리나라는 약 5% 정도 봅니다. 공실이 있을 수 있어.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불량 부채가 있을 수 있어요. 불량 부채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이것을 우리는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이에요. 회수가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에다가, 자, 지금 여기는 영업의 현금 흐름이거든요. 근데 영업이 아닌 게 있거든요. 기타 소득이 있어요. 이건 영업이 아니라 영업 외에 발생하는 거. 기타 소득은 영업의 현금 흐름이 아니라 영업 외에 발생하는 수입. 으로써 대표적으로 우리 건물의 주 차료 수입이 있고, 또 건물에 있어서 자판기 수입, 또 임대주택인 경우는 또 뭐가 있냐 하면요, 세탁기 있죠. 유료 세탁기 돈 넣고 돌리는 거,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런 건 다 영업 외에 발생하는 수입이에요. 요것도 돈 들어오는 것과 더해주는데, 요거 더해주면은 유효 총소득이죠. 공시를 고려한 임대료 수입. 여러분, 공시를 고려했을 때 임대료 수입이 나왔어요. 여기까지는 돈 들어온 거잖아요. 임대료 수입. 자, 임대료 수입이 나왔는데, 그러면 돈을 빼야겠네요. 자, 돈 들어왔으니까 나가는 게 뭐죠? 비용. 부동산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을 영업경비인데, 영업경비의 대표적인 거 여러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재산세는 영업경비에 포함된다. 요거 꼭 명심해야 돼요. 재산세는 포함이 돼요. 그런데 또 화재, 보험료와 같은 소멸성 보험료도 포함이 돼요. 자,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죠. 각종 수수료, 수선비, 유지비, 관리비, 수도요금, 전기요금, 전기세, 이런 거 다 들어갑니다. 근데 또 부동산 관리회사에 의한 관리가 이루어지면은 관리인에 대한 인건비, 여러분 관리인에 대한 인건비 봉급도 들어가야 돼. 근데 관리인 인건비는 들어가는데 뭐는 안 되냐 하면요, 소유자 봉급은 안 돼. 소유자 봉급은 영업경비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 또 개인적인 업무 비용도 안 됩니다. 개인적인 업무 비용도 안 돼요. 그리고 부동산 사용에 따라 소모되는 부동산 자체 감가상각비는 실제 현금 지출이 아니기 때문에 포함돼서는 안 돼요. 그리고 또 자본적 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대수선비 있잖아요. 수선비는 포함되는데 대수선비와 같은 자본적 지출액도 포함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건 영업경비에 포함돼서는 안 돼. 자, 그럼 영업경비를 공제해주면은 이제 순영업소득을 순수익이라고 해요. 순영업소득을 다른 말로 순수익. 예? 순수익이 나오죠. 그럼 순수익이 나오면은 대출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여기 대출을 받아서 취득을 했으니까 대출금에 대한 부채 갚아야지 뭐. 순수익에서 대출금에 대한 부채를 갚아야 돼. 부채 서비스액을 원리금 상환액, 원리금 상환액은 원금 플러스 이자로 구성됐죠. 부채를 갚으면 이제 부채 갚으면 이제 세금을 납부하기 전, 세금을 납부하기 전 현금 흐름이 나오겠지. 자, 세전 현금 흐름이 나옵니다. 여기다가 이제 세금 납부해야겠네요. 세금, 부동산, 영업에 따르는 뭐를 납부? 이번은 소득세. 주의할 건요, 소득세는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요거 두 번 출제를 했어요. 20회, 27회. 그래서 소득세를 납부하면은 세후 현금 흐름을 구할 수 있다. ATCF. 요 수식이요, 매년 출제되는 수식. 요즘 최근 5년간요, 말로 이론으로 출제했어요. 여기서 1번 지문, 2번 지문, 3번 지문, 4번 지문, 5번 지문. 그래서 말로 계속 출제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 좀 알아야 될 것은, 여기에 총이 두 개가 있어요. 가능 총소득, 유효 총소득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순. 세전에서 세후에서 후. 그래서 순서대로 암기하시면 돼요. 총순 전후는 요거 돈 들어오는 거. 총순 전후는 돈이 들어오는 거. 그럼 돈 나가는 건 공, 영, 부, 소. 돈 나가는 것. 공, 영, 부, 소. 순서. 또 우리 네모 안에 뭐 들어옵니까? 또 묻잖아요, 요즘 시험에. 그래서 총순 전후는 돈이 들어오는 거. 공영 부소는 돈이 나가는 거. 마이너스는 돈 나가는 거. 플러스는 돈이 들어오는 거. 285페이지에 소득세를 계산할 땐 두 가지가 있죠. 순 영업소득에서 출발하느냐, 세전 현금 흐름에서 출발하느냐. 자, 여기서 우선 플러스는 세금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 플러스는 세금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15년이 지나서 우리가 아파트에 주방용 기구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 주방용 기구를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이 많이 드니까 매년 일정한 금액을 적립을 해나가죠. 이걸 전문용어로 대체 충당금이라고 해요. 이건 세금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 네? 세금 공제의 대상이 안 돼요. 그럼 우선 세금 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동산 사용에 따라 소모되는 부동산 자체의 감가 상각액은 세금 공제의 대상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순영업소득에서 넘어올 때 이자 지급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 세공제가 돼요. 뭐에 대해서는? 이자 지급액에 대해서는 세공제가 된다. 자, 근데 세전에서 넘어올 때, 요 밑에서 넘어올 때 앞에 이자는 세공제가 돼서 관계가 없어요. 빼졌으니까 원금이 문제인데, 원금 상환한 만큼 자기 자본이 증가하기 때문에 원금 상환액은 세금 공제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원금, 이자는 자연스럽게 요 앞에서 공제됐으니까 관계없는데 원금 상환액은 공제해서는 안 된다는 거. 여기서 좀 주의를 하셔야겠네요. 네? 다르거든요. 그래서 주의해 두시고, 과세, 소득이 나오죠. 자, 이 과세, 소득에 뭐를 곱해주냐면은 세율을 곱해주죠. 세율을 곱해주면은 이제 영업에 따르는 소득세를 구할 수 있다. 자, 이 영업에 따르는 소득세를 어디에 대입시키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서 계산하면 돼. 그래서 감가상각액은 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하지 경비 속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자, 시험 문제는요, 우리 요 왼쪽이 출제를 계속 한 거죠. 오른쪽보다 왼쪽을 계속 출제를 했습니다. 자, 286페이지에 보시면은, 자, 가기 전에 총수는 뭐 대상하냐면, 총수는 요거는 총투자액,
이건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데 총투자액이야. 그런데 문제는 요 두 개는 다르거든요. 순영업소득에서 세전으로 넘어오잖아요. 넘어올 때 대출금에 대한 부채 갚아버려. 부채를 갚아버려. 여기서 부채를 갚아버리니까 요거는 뭐죠? 세전 세우는 뭐를 대상으로? 지분 투자액을 대상으로 해. 총수는 총투자액, 전후는 지분 투자액. 자, 이것을 이제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한번 또 배우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일정 기간 보유하다가 뭘 하죠? 일정 기간 보유하다가 처분을 하게 되면은 이 매각에 따르는 현금 흐름을 우리는 계산할 수 있다. 매각에 따르는 현금 흐름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286페이지 나오죠? 자, 이 처분하면요. 처분에 따른 차익이 있어요. 처분가격에서 취득가격 빼잖아요. 이 처분에 따른 차익이 투자자에게 되돌아가는 겁니다. 되돌아가는 것을 전문용어로 거기 지분 복귀액이란 말을 써요. 지분 복귀액. 자, 그러면은 이 매각을 하게 되면 매각한다고 예상했을 경우에 매도 가격. 매도 가격이 매각 금액입니다. 여기서 뭐를 빼냐면은 매도하는 데 드는 비용, 매도 경비 또는 매도 비용이 있어요. 여러분 중개 보수라든지 법적 수속에 따른 비용을 빼주면은 순 매도액을 순 매각 금액이죠. 근데 또 중도에 처분하면은 대출금 중에서 못 갚은 돈은 갚아야 돼요. 이걸 뭐라고 하죠? 미상환된 원금, 미상환 저당 잔금으로 출제를 계속 하고 있죠, 지금. 미상환 저당 잔금은 미상환된 원금. 우리가 앞 시간에 배울 때 미상환된 원금은 대출금에 뭐를 곱해주면 돼? 잔금 비율. 중도 상환 시에 잔금 비율을 곱해주면은 미상환된 원금을 구할 수 있어요. 이걸 공제하면요, 세금을 납부하기 전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나오죠. 세전, 지분 복귀, 세전, 매각에 따르는 현금 흐름이 나와요. 여기서 세전이니까 세금 납부해야 되네요. 자, 처분 시에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을 자본이득에 대한 뭐를? 세금을 납부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이득세를 양도소득세죠. 이걸 납부했더니 이제 뭐가 나오냐면 세후 지분 복귀액이 나오죠. 자, 요즘 요 두 수식, 요 수식과 요 수식을 이용해서 관로 안에 뭐 들어갑니까? 2년 연속 우리가 29회 30회 시험에 출제를 했어요. 자, 요즘에 이론으로 출제하죠. 그러니까 요 두 수식 이용하는 문제를 계속 이론으로 출제를 했다는 거. 원래 시험도 나오면요, 이제 이론으로 출제하는데 요 수식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왜냐하면 뒤에 감정평가이론의 수익환원법 할 때 계산 문제 요 수식을 이용을 해요. 순수익 구할 때. 그러다 보니까 이 수식은 두 문제에 걸쳐서 출제를 해요. 평가이론과 연결시켜서. 그래서 원래 감정평가이론의 수익환원법 할 때 원래 계산 문제 출제 예상되는데 그때는 요 수식을 이용한다는 거. 예? 그래서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자본이득세는요, 세법에서 배우니까 이거는 우리 개론에서는 공부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으로 가는데 지금 요걸 하나 배웠으니까 여러분 교재 296페이지 보시면은 어림게 있거든요. 어림세법 하면요. 어림잡아 얼마. 어림잡아 얼마는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 간단하게 실무적으로 분석하겠다. 그래서 이거는요. 부동산 취득에서 처분할 때까지 전체 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뭐죠? 투자 첫 해만 따져. 뭐만 따진다? 투자 첫 해만 따져. 투자 첫 해의 현금 흐름만을 대상으로 해요. 그래서 문제는
여러 형태의 현금 흐름을 이 승수의 형태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고 무슨 형태? 수익률의 형태로 나타내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또 시험에 보면요. 이 승수의 개념이 중요해요. 이걸 좀 잘못 생각하면 틀리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승수는 투자한 금액. 자, 여러분 투자한 금액을 승수는 투자한 금액을 수익을 가지고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얘기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승수는 투자한 금액을 수익을 가지고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말하는데 이 기간은 길수록 좋을까요? 짧을수록 좋을까요? 짧을수록 좋죠. 그런데 이걸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아. 여러분 길수록 오해를 해. 그래서 잘 틀려요. 그래서 승수값은 뭘수록? 작을수록 유리하다. 그럼 시험 문제는 우리 어떻게 내요? 클수록 유리 이렇게 출제해버려요. 주의하셔야 돼요. 작을수록 유리하고요. 수익률은 요거는 이제 요건 이해가 좀 빠르겠죠. 수익률은 투자한 금액 대비 수익과의 비율인데 수익률은 뭘수록 이건 당연히 수익률은 높을수록 유리하겠지. 높을수록. 요 두 개 곱하면 얼마죠? 승수와 수익률을 곱하면 1. 곱해서 1이면 승수와 수익률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다? 역수 관계에 있다. 역수 관계에 있다. 자, 그러면 저기 이제 우리 저기 배운 거 현금 흐름 측정에서 배운 거 볼까요? 승수 4가지 갑니다. 승수는 4가지. 총, 순, 전, 후. 지금 저기서 배우셨던 총순, 전후 4가지. 그래서 4가지에서 총, 소득, 승수. 자, 총소득에는 뭐가 있어요? 가능 총소득, 유효 총소득 2가지가 있어요. 순소득은 뭐예요? 순영업소득을 줄임말이에요. 순영업소득을 줄여서 순소득 해놨어요. 전은 세전, 현금 흐름. 후는 세후, 현금 흐름, 승수. 자, 여러분, 이 승수 앞에 있는 거 있죠? 승수 앞에 있는 건 수익이에요. 여러분, 승수 앞에 있는 건 수익이니까 뭘로 간다? 요거는 분모로. 분모. 근데 총수는 뭐를 대상? 총수는 아까 했듯이 투자 금액 중에서도 뭐? 총 투자 금액. 내 돈과 남의 돈을 합한 총 투자 금액을 대상으로 해요. 그런데 여기서 순영업소득에서 세전으로 넘어올 때 뭐를 갚아요? 대출금에 대한 부채를 갚잖아요. 첫 해. 부채를 갚아버리니까 여기는 총이 아니라 뭐다? 부채를 갚으니까 지분이 돼. 지분. 그래서 시험 문제 낼 때 어떻게 낸다? 총은 지분으로 바꾸고 지분은 뭘로? 총으로 바꿔서 출제를 많이 해요. 근데 문제는 요걸 뭐 계산 문제 내기도 하지만요. 그 말 있죠. 이론으로 막 수식을 물어요. 자, 그럼 역수로 가야겠네요. 자, 한번 볼까요? 예를 들까요? 총 투자 금액이 10억이에요. 예를 들게요. 총 투자 금액이 10억인데 총 수익이 2억이다.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요거는 총 투자 금액 10억을 총 소득 2억 가지고 회수하는데 몇 년 소요된다? 5년 소요된다. 그러면은 총 소득에서 경비를 공제한 순영업소득이 1억이다. 그럼 총 투자 금액 10억을 순영업소득 1억 가지고 회수하는데 몇 년 걸린다? 10년 소요된다. 그런 의미에서 순소득 승수를 자본회수기간이라고 한다. 순소득 승수를 뭐라고? 자본회수기간. 즉 총 투자 금액을 순영업소득 가지고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인데 어디가 크다? 이제 총소득 승수 분자는 똑같은데 분모가 작을수록 크죠. 이렇게 순소득 승수가 커요. 근데 문제는 10억에서 대출금 5억을 뺀 내 돈은 5억인데 순영업소득에서 부채를 갚았더니 1억에서 부채를 갚았더니 세전현금 오르면 5천만 원. 요건 얼마? 5억 원을 5천만 원 가지고 회수하는데 몇 년? 10년 소요된다. 그러면 세전에서 세금을 납부했더니 2,500만 원이다.
그럼 5억 원을 2,500만 원 가지고 해소한다. 몇 년? 20년 소요된다. 또 지분 투자액이 동일할 때는 어떻게 분모가 낮은 세후 현금 흐름 승수가 세전보다 크다. 자, 이 얘기고 역수는 여기는 어디 들어가죠? 비율 분석법에 여러분 그 어린 세법 다음에 비율 분석법에 보면요. 총소득 승수의 역수가 총자산 회전율이 나와요. 총소득 승수의 역수인 총자산 회전율. 자, 여기는 투자된 총자산, 총 투자 금액에 대해서 뭐죠? 총소득가율. 여러분 총투자 금액이 부동산 가격입니다. 자, 역수인데 여기 역수는 어떻게 나오죠? 순소득 승수의 역수를 종합 환원율이라고 해요. 자, 순소득 승수의 역수는 수익률법에 있어서의 종합 환원율. 이걸 시험 문제 보면요. 또 어렵게 출제할 때 말을 바꿉니다. 자본 환원율. 작년 시험에 자본 환원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거 이렇게 냈거든요. 자본 환원율이에요. 자본 환원율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종합 환원율. 자, 역수. 자, 세전 현금 흐름 승수의 역수. 또 지분 배당률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지분 배당률을 또 요걸 지분, 여러분 자본과 지분이 다르거든요. 자본 환원율과 지분 환원율은 다른 환원율입니다. 지분 환원율 또는 세전 수익률이라고 해요. 세전 수익률. 또 세후 현금 흐름 승수의 역수는 이것은 세후 수익률. 자, 그럼 부동 방향은 역수니까 부동 방향은 다르겠죠. 어디가 크다? 총자산 회전율이 종합 환원율보다 커요. 여기는 지분 배당률이 세후 수익률보다 커요. 예, 역수니까. 그리고 시험 문제에 주의해야 될 것은 출제위원들의 용어가 좀 어려운 어느 걸 집중 출제를 할까요? 당연히 이쪽에서 집중 출제하겠죠. 요 두 개를 좀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용어가 좀 어려워서요. 잘 틀려요. 출제를 하면. 자, 어림세법에 관련된 내용인데 요 수식을 알면요. 쉽게 우리가 총순 전후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299페이지로 가시면은 비율 분석법에 LTV가 나오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대부 비율. 요즘 뉴스나 신문에 보면은 담보 인정 비율. 또 28회 시험은요. 저당 비율로 출제했어요. 저당 비율, 융자 비율, 대출 비율 다 같은 말인데 이걸 여러분 거기에 보시면은 론은요. 대출금이에요. 대출금. 부동산 가격에 대한 대출금의 비율 LTV. 꼭 시험 문제 나오면요. 괄호 안에 LTV를 꼭 써줘요. 예? 그래서 부동산 가격에 대한 뭐의 비율? 대출금의 비율. 그래서 뭐를 중심? 부동산 가격이거든요. 부동산 가격, 부동산 가격을 중심으로 얼마 대출해 줄 거냐, 대출 규모를 결정합니다. 이건 소득과 관계없어요. 부동산 가격 기준이에요. 자, 이 대부 비율인데 여기 높으면 어떻게 돼요? 대부 비율이 높을수록, 즉 부동산 가격에 대한 대출금이 많아지면 돈을 원리금 상환 부담이 뭐한다? 높아져요.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아지면 채무가 불이행될 가능성이 커지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 비율이 높을수록 채무 불이행 시에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대출금 회수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뭐 할수록? 대부 비율이 높을수록.
자, 부동산 가격 예를 들어서 10억이에요. 부동산 가격이 10억 원인데, 자, 여러분 6억 대출해 줬어요. 6억 대출해 줬는데 문제는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부동산 가격이 급락할 수도 있거든요. 10억이 5억이 됐어요. 그럼 5억에 6억 하면 얼마? 예? 120%죠.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본이 1989년까지요 이렇게 쭉 올라갔어요. 부동산 가격. 올라가다가 90년 들어오면서 부동산 가격 대폭락이 됐어요. 그러니까 금융기관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돈 우리나라 돈으로 10억 융자 줬는데 부동산 가격이 10억짜리가 2억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90년에. 그래서 일본이 그래서 금융기관이 엄청난 부실이 발생했는데 그게 여러분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이에요. 20년을 잃어버린 그 부실 채권 해결하는데 부실이 이게 나면 골치 아프죠. 그럼 미국은 어떻게 돼요? 미국은 2007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전 세계 뭐가 나왔어요? 금융위기가 왔잖아요. 그때도 120% 넘었어요. 그러니까 대부 비율은 100%를 초과할 수도 있다. 네, 있다. 여러분 부동산 가격 올라도 문제, 너무 많이 내려가도 문제예요. 이게 올라가는 거는 그래도 나아요. 왜? 안 사면 되니까. 그 내려가면은 여기 경제 더 큰 충격을 가져다줘. 왜? 실물과 맞물려서요.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 줬잖아요. 그만큼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자, 대부 비율에 대한 용어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또 하나 볼까요? 아까 우리 1교시 때 배우셨던 부채 비율. 자기 자본에 대해서 뭐의 비율? 타인 자본인데 타인 자본은 뭐라고 배웠냐면은 부채. 자기 자본은 지분. 지분에 대한 부채의 비율이에요. 자, 그러면은 대출금이 주어졌거든요. 자, 대출금이 주어졌는데 여러분 대출을 2억 받았어요. 그런데 LTV는 얼마? 부동산 가격 10억이다. 자, 10억에 2억을 대출받았다. 자, 부동산 가격 10억 기준 했을 때 2억 대출받으면 몇 프로? 20%. 20%. 그러면 2억을 대출받으면 10억에서 2억을 뺀 내가 투자한 금액은 8억. 4분의 1이에요. 25%. 요거 두 개 더해주면 100%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요게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LTV,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을 더해주면 100%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배울 때 뭐가 1이에요? 예? 지분 비율과 대부 비율을 더해줘야 이 값이 뭐다? 1이지. 자, 여기 5억이면 얼마? 10억에 5억 받으면 몇 프로? LTV는 50%. 그럼 5억을 융자 받으면 내가 투자한 금액 5억이죠? 5분의 5는 1억. 100%. 그 여러분 28에 이렇게 출제했거든요. 대부 비율이 50%이면 부채 비율은 100%이다? 맞는 질문이지. 그거 맞는 거지. 그럼 또 이렇게 나오면 8억이면 얼마? 자, 10억에 8억이면 80%. 8억을 받으면 내가 투자한 금액 2억이니까 사죠. 400%가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얘기거든요. 이게 30% 증가했고 또 여기도 30% 동일한 게 30% 증가했지만 부채 비율은 달라요. 여기는 몇 프로? 75% 증가. 여기는 몇 프로? 300%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대부 비율이 증가할수록 부채 비율이 더 급격하게 증가한다. 이 질문을 또 출제하죠. 대부 비율이 높을수록 부채 비율은 더 급격하게 증가한다. 이 지문을 출제합니다. 시험 문제는. 요즘 뉴스에 보면요. 우리 기업의 부채 비율을 200% 이하로 낮추라고 얘기하거든요. 200%라는 것은 내 돈이 1억이면 얼마? 2억 이렇게 맞춰라는 얘기예요. 200% 넘어가면 위험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옛날 우리 IMF 시절에 부채 비율 1013%부터 부도나기 시작했어요. 900, 600, 600, 500까지 부도났죠. 대기업 집단들이. 부채 비율을 상당히 중요한 용어예요. 자,
자, 그리고 원래 또 출제가 되는 용어 중에 부채 감당률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자, 원래 출제되는 용어 중에 거기에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비율. 자, 영업, 소득이 대출금에 대한 부채 서비스의 원리금 상환액을 감당할 수 있느냐를 나타내는 비율이에요. 자, 요거 수식도 중요한데 말도 중요하죠. 요게 부등호 방향 보세요. 1보다 큰가 1보다 작은가. 여기 또 시험에 많이 내거든요. 지문에. 이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면요. 순영업소득, 투자로 인해서 발생하는 순영업소득이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에 갚고도 남는 금액이 있어요. 원리금 지불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안심하고 대출을 해줄 수 있어요. 근데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에 감당하기에도 부족하니까 대출을 안 해주겠지. 위험이 높으니까. 그럼 여기 1에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 이 값이 1에 가까이 가면 분모 분자가 비슷해지면요. 차입자 입장에서는요. 채무 불이행의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 대출자인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만큼 채무 불이행 따른 위험도 높아져요. 둘 다 오위험에 처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클 것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멀수록 요 값이 1보다 클수록 높을수록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위험이 낮아지기 때문에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어떤 분은요, 부채 감당 비율이요, 낮을수록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멀수록 좋아요. 예? 높을수록 유리한 거예요. 부채 감당 비율입니다. 자, 그리고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이것도 뉴스에서 보면요, 총부채 상환 비율을 뭐라고 하죠? DTI.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라고 해요. 총부채 상환 비율을 소득 대비 부채 비율. 자,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니까 소득을 중심으로 하죠. 차입자의 소득을 중심으로 대출 규모를 결정해요. 소득에 대해서 원리금,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이것을 우리는 DTI, 소득, 인컴은 소득이죠. 그래서 소득에 대한 부채의 비율.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문제 작년에도 출제했죠. 뭐를 출제했다? LTV, DTI, 주거용 부동산의 두 가지 대출 승인 기준을 모두 만족시켜주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 얼마냐. 이걸 구하는 걸 작년에 계산 문제 출제했어요. 두 가지 대출 승인 기준. 요즘 우리 금융기관에서 여러분 요 두 가지 기준이 해주잖아요. 그래서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 얼마냐. 요걸 구해주는 게 출제를 했습니다. 여러분 공인중개사분에게 막 물어요. 지금 내가 국세청 소득, 과세 소득 금액이 얼마인데, 예? 주택 요걸 얼마까지 융자받을 수 있냐 물어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좀 알아둬야 될 거고, 303페이지로 가시면은 채무 불이행률이라는 용어가 나요. 자, 분모는 뭐죠? 분모는 유효 총소득. 분자는 돈 나가는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 더해준 금액. 즉, 유효 총소득이 분자인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 더해준 금액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비율이에요. 여기 높을수록 좋아요? 낮을수록 좋아요? 상식적으로 낮을수록 좋겠죠. 높으면 어떻게 돼? 채무 불이행률이 높으면요, 채무가 불이행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게 되는 거예요. 채무 불이행률을 다른 말로 손익분기율이라고 해요. 손익분기현금 수지 비율, 손익분기율이라고도 하는 게 채무 불이행률. 자, 밑에 영업경비 비율은 어떻게 돼? 총소득, 분모인 총소득은요, 가능 총소득일 수도 있고
유효 총소득이 있어요. 그럼 시험 문제 이렇게 내거든요. 가능 총소득 기준, 유효 총소득 기준 이렇게 주어져요. 그래서 총소득에 대한 영업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이 비율은 뭐 할수록 낮을수록 생산성은 높기 때문에 유리한 거예요. 이 비율은 낮을수록 좋은 거다. 영업경비 비율은 낮을수록 유리하다. 나머지 수식은요 공부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 정도 보는데 여러분 비율분석법의 4가지는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대부 비율, 부채 비율, 부채 감당률, 그리고 총부채 상환 비율. 요 4가지는 원래 꼭 기억을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원래 시험은. 그래서 어림세법과 이 비율분석법 요 2가지를 묶어서 한 문제 출제할 수도 있고 2문제 출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아두시고 우리가 다음 주에는 우리가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의 정통적 분석 기법, 할인현금 흐름 분석법 요 2가지 부분을 마치고 금융 이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시험 투자 금융 12문제 출제가 예상되는 중요 단원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수식, 계산은 못해도 우선 수식만큼은 어떤 수식이 의미를 가지는지 경제학적으로 한번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고 많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